조선을 지나 명을 치려 했던 왜군은 중국 땅을 전혀 밟아보지 못했나. 함경도 점령 후 여진족이 있는 만주를 침공했으나 여진족에 크게 피하고 후퇴합니다. 임진왜란 개전 후 빠르게 북상한 왜군 장수 2명이 있었는데 평양까지 진출한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경도를 점령한 가토 기요마사였습니다. 고니시가 평양성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고 발이 묶이자 가토는 함경도를 통한 명으로의 진격 루트를 알아보기 위한 위력 정찰을 감행하는데 조선 반란인 3천과 왜군 8천의 병력을 동원해 두만강을 건너 여진 땅을 공격합니다. 조선에서의 전쟁을 예의주시하던 누르하치는 전쟁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왜군이 쳐들어오자 처음부터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여진족의 공격에 많은 손실을 입은 가토는 다시 두만강을 넘어 조선 영토로 후퇴했지만 여진족은 후퇴하는 왜군을 추격하여 함경도 일대로 진입하였고 가토는 함경도의 길주 명천 이북을 국경인의 반란 세력에게 수비를 맡기고 자신의 부대는 서둘러 그 이남으로 철수시킵니다. 가토는 이 일을 도요토미에게 보고하는데 첫째, 함경도에서 명으로 통하는 루트를 찾았지만 땅이 조선의 2배 정도로 넓어서 어렵고 둘째, 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몽골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무리이고 셋째, 만주는 잡곡만 생산되어 군량미를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왜군은 중국 진출을 시도했지만 자기 힘의 한계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더 이상의 시도는 하지 못합니다. 왜군은 평양성 점령 후 왜 의주에 있는 조선 임금을 잡으러 북상하지 않았나? 보급선이 공격당하고 추가 병력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평양성에서 더 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평양성을 점령하면서 왜군의 보급선은 일본에서 부산을 거쳐 평양까지 한없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의 활약과 전열을 정비한 조선군의 공격으로 용로 보급은 어려워지고 있었고 해상 보급은 조선 수군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점령지와 보급로 경비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면서 평양성을 점령한 고니시 부대에게 추가 병력을 보낼 수 없었고 때문에 평양성에서 더 이상 치고 올라갈 병력이 없었습니다. 왜군의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사병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장교도 한자를 읽을 줄 몰라 조선 백성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서울 점령 후 장기전으로 전략을 바꾸고 조선을 직접 지배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왜군은 조선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했지만 당시 왜군의 지적 수준으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천 선생 문집에 따르면 일본 장수나 군졸 모두 글자를 모른다. 오직 장수 옆을 따르는 한두 명이 겨우 옮겨 쓰지만 뜻을 알지 못한다. 문답을 나눌 때 간혹 문자를 써서 보이지만 모양이 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는다고 했고 왜군이 글과 예를 모르는 것은 조선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샀고 이는 조선을 직접 통치하려는 왜군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었습니다. 왜군의 잔인성은 어느 정도였나?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잔인함을 보여준 악마의 군대였습니다.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죽은 사람은 물론 살아있는 조선인 산모와 아기까지도 코를 베어갔는데 전쟁 후 조선에는 코 없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며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평생을 한맺힌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진주성 남원성에서는 점령 후 군민 전체를 학살했고 조선인에게 짐을 나르게 한 후 일을 마친 손은 필요 없다며 잡아먹는가 하면 어린애의 내장을 빼내고 밥으로 채워 쪄먹었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조선군에 일본인은 없었나? 왜군의 가혹한 처우에 못 견디고 조선 조정의 회유에 동요해 조선에 투항하는 왜군들이 많았습니다. 왜군 지휘부의 가혹한 명령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왜군 병사들 중에는 조선 조정의 적극적인 회유책에 귀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고 조선 조정은 이들에게 상과 벼슬을 주면서 더 많은 동료들을 데려오도록 종용합니다. 사야가는 왜군으로 참전했다가 귀순하고 전쟁에 공까지 세워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대표적인 항해였습니다. 왜군에 조선 사람은 없었나?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왜군에 편입된 조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의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왜군이 쳐들어오자 임금이 누군들 어떠리요 하면서 동요하고 있었고 자발적 또는 강제로 왜군에 편입된 조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 때 왜군 진영에서 편전이 날아와 아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긴 통화를 이용해 애기살을 쏘는 편전은 조선인들만 사용법을 아는 무기였죠. 서울이 수복된 후 선조는 바로 서울로 돌아왔을까? 백성들의 봉기가 두려워 서울 수복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돌아옵니다. 서울이 수복되었는데도 선조는 6개월간 서울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자는 신하들의 요청에 비가 많이 내려 형세가 어렵다느니 명나라 경략 성홍창이 나가지 말라 하였다느니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결국 선조는 신하들의 거듭된 독촉에 백성들의 반란이 두렵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는데 전장에 앞장서서 적군을 몰아내기는 고사하고 되찾은 서울로 내려오는 것조차도 주저했던 것이죠. 이런 임금에게 명예 황제도 서울로 가서 유민들을 진무하라고 했고
조선주둔 명군사령부에서도 임금이 서울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갖가지 압력에도 선조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내 선조가 명군이 지키고 있는 서울에 들어온 것은 왜군이 물러나고 6개월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비겁하게 도망만 다닌 선조도 최전선으로 나가려고 한 적이 있었다? 왜군의 조선 퇴각이 확실해지면서 정치적 책임 회피를 위해 최전선에 직접 내려가 장병들을 격려하겠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군의 퇴각이 확실해지면서 선조는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가 전선에 장병들을 격려하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전쟁 내내 도망만 다닌 자신의 죄와 전후 책임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한 계산된 발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관이 적기를 사신은 논한다. 임진왜란 때는 서쪽으로, 정유재란 때는 황해도로 옮겨갔다. 7년 동안 구차하게 보존하려는 계책뿐이었고 지금 비록 남쪽으로 내려가겠다는 하교가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군문과 비변사가 반대한 것은 바로 상의 소원에 적중한 것이다. 선조는 왜 선무공신보다 호성공신을 더 많이 상주고 칭찬했나? 도망만 다닌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명예원군을 청한 자신의 공을 더 높이 평가했고 그러다 보니 호성공신들에게 더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선조의 공신 채공에서 임진왜란 시 목숨을 걸고 싸운 선무공신은 1등에서 3등까지 18명밖에 되지 않지만 선조의 몽진기를 보필한 호성공신은 86명에 이릅니다. 호성공신에는 내시 24명과 노비 20여 명도 포함되었으며 정운, 황진, 정발 등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무인들은 3등급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의병장은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조는 왜군을 몰아낸 것은 모두 명나라 덕분이고 조선의 군사와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깎아내립니다. 결국 명예원군을 청한 자신의 공이 가장 크고 자신을 끝까지 호위한 자들 역시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죠. 선조는 왜 원균에게 1등 공신을 수여했나? 백성들의 큰 존경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의 위상을 낮추고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해 대대한 자신의 과오를 끝까지 정당화하기 위해서 원균에게 이순신과 같은 1등 공신을 수여합니다. 임진왜란 후 전쟁에 나가 싸운 선무공신 1등 공신에는 선조의 의중에 의해 이순신, 권율, 원균이 책봉됩니다. 이순신을 시기했던 선조도 이순신의 공적이 최고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균은 이순신 장군이 피땀으로 이룩한 조선 수군의 대부분을 실천량 해전에서 괴멸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원균은 이순신 후임으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부임 후 독성과 방탕한 생활로 부하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징비록에는 군중에서 수군거리기를 만일 외적을 만난다면 오직 도망가는 수가 있을 뿐이다 라며 부하들은 그를 비웃었으므로 호령이 행하여지지 않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균은 자신이 부하들에게 모범이 되지를 못했고 그래서 원균에게는 혹독한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했지만 선조는 오히려 최고의 공신으로 책봉합니다. 1등 공신의 혜택은 무엇이었나? 45만 평의 토지, 병사, 노비, 후손들의 벼슬과 평생 처벌받지 않는 면제부가 주어졌습니다. 1등 공신이 되면 공신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고인의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고 본인 부모, 처자의 관작과 품계를 3계급 올려주었습니다. 또 아들이 없으면 조카와 사위를 2계급 올려주었고 장자는 녹봉을 세습하고 죄를 지어도 영원히 용서받았으며 병사 10명, 노비 20명, 은 10량, 말 1필, 농과 밭 150결을 하사했는데요. 150결은 약 45만 평으로 축구장 215개 면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해전에서 거북선의 활약은 어느 정도였을까? 거북선은 총 5척이 있었으며 출전 때 한두 척 정도만 소규모로 동원되고 이후 추가로 건조하지 않는 등 활약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선은 1592년 사천해전에서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고 1595년까지 5척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역사편찬위원회의 신편한국사에 따르면 종래 해전 승첩의 주된 요인의 하나로 생각해온 거북선의 위력은 사실과 달랐는데 우선 모두 3척에 지나지 않았고 그중 초기 해전에 동원된 것은 2척으로 적었습니다. 둘째, 거북선은 지붕으로 덮여있어 군사들이 활을 쏘기 불편했으며 판옥선 군사들에 비해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만일 거북선의 위력이 대단했다면 정유재란 이전 휴전기에 단 한 척이라도 더 건조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며 영량해전에서는 아예 없었던 사실만으로도 거북선의 위력이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거북선은 전투 개시 직전 한두 척이 외수군 진영에 돌격하여 포를 쏘며 대열을 흐트려 적이 일사불란한 전투를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고 이어 주력인 다수의 판옥선들이 접근하여 포를 쏘면서 혼란에 빠진 왜군 함선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이는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에서 거북선은 한 번 출전 때 한 척 정도를 동원했다라고 적은 것과 같은 견해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거북선이 실제 전장에서 발휘한 효과와는 별개로 거북선의 등장만으로 적들에게 주었을 공포감과 기선제압 등의 심리적 효과는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